네, 안녕하십니까. 깐세클럽 강재훈입니다. 전일 시장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부분에서 약간 관망세가 나타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규모는 작다 하더라도 이어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가 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700포인트를 돌파하는 강세가 그대로 이어진 모습이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키 맞추기라는 과정에서 차익실을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었었는데, 전망이 무색할 만큼 시장에서 그만큼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에 대해서는 약간 전망은 좀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다. 하나씩 또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자, 먼저 이제 어저께 시장 하나씩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지수를 보게 되면은 2,000자리대가 이제 얼마 안 남은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되었죠. 그래서 장중에는 이제 1,994포인트 이렇게까지 올라갔다가 결국 마감 지수는 0.46% 상승한 1,989포인트로 마감이 되었고, 거래 대금이 좀 작았습니다. 아무래도 2,000이라는 마디 지수에 왔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경계감도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800억 정도를 매수를 하고 기관이 900억 정도를 매수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이틀 연속 이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다만 규모 자체는 제한적인 흐름을 보여줬다 되는데, 2천이라는 자리대를 오늘 넘어가게 될 때 이제 거래 대금이 더 크게 증가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선물 시장을 보게 되면은 선물 시장에서는 이제 강보합 정도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외국인들이 선물에서는 430개 정도 아주 소규모의 매수를 했다 정도가 되는 거고, 누적은 여전히 7만 5천 개이고, 장 마감 무렵에는 베이시스가 소폭 약화돼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다만 이제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선물에서는 최근 들어서 적극적인 매수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드는다. 외국인들의 선물 쪽에서 매수가 그래도 여전히 많은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이제 현물 쪽으로 매수가 더 확대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이고요. 그다음 코스닥을 보게 되면은 코스닥은 1.78% 급등이 나오면서 이제 708포인트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700이라는 이제 가격대를 이제 1년 만에 넘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된다. 전 세계 증시에서 가장 강한 증시가 코스닥이다라고 말씀드렸듯이 그만큼 이제 개인들의 유동성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 정부에서의 정책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부분과 뭐 공인인증서 폐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하나씩 바뀌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슈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과 기관 역시 동반 매수가 오랜만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되죠.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700포인트 넘어갔다 들었는데 거래 대금이 이제 또다시 거래소보다 더 많은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더 윗자리를 크게 볼 수가 있는 것은 맞는다. 단기적인 부분에서 차익 실현이 한번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아직까지도 그 관점은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에서 워낙에 유동성이라든지 시장에서의 이 돈의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과열이 되면서도 어느 정도 순환이 이어지는 과정도 같이 반복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해외 증시 보도록 하죠.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트럼프가 이제 중국에 대해서 공격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가 되는 그런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중 간에 이제 협상했던 부분을 또 파기하기는 상당히 좀 시간적인 부분과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어렵다 될 수밖에 없는데, 우선은 이제 코로나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점을 찍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미국의 경기가 완전하게 회복되었다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이고, 그 상태에서 지금 현재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을 다시 일으킨다면 추가적으로 지지율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서 떨어진 지지율을 중국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격적인 발언을 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어질지는 좀 더 봐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여전히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중국에서는 이 긴장감이 이어진다는 부분에서는 어저께 소폭의 하락으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양해가 시작이 되는데, 양해에서 이제 구체적인 경기 부양책이 얼마큼 나올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우선은 양해를 앞두고 관망세도 이어졌다. 그래서 거래대금 자체도 좀 축소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미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 다시금 이제 한번 숨고르기를 거쳤고, 그리고 다시 1.5에서 2%라는 강세로 마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되죠. 실제로 전일 국내 선물 시장에서는 미선물 선반영한 부분이 상당히 작았기 때문에
미증시의 상승분을 감안한다면 실제적으로 국내 증시가 아침 출발이 2,000포인트를 상회해서 출발할 가능성이 높다가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강세를 떴던 가장 큰 배경이 결국 이제 미국의 모든 주들이 경제 활동을 재가동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경제 활동을 재가동을 했다라는 부분이 결국 이제 코로나 부분이 완전히 종식되거나 이러지 않았지만 결국은 서서히 이제 경기 자체를 정상적으로 돌리려는 노력을 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시장에서 강세 배경이 나타났었고, 그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정점을 만들었고 빠르면 경제 자체가 V자 회복도 가능하다라고 발언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증시에도 역시 자신감을 불어넣어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이제 제대로 돌아간다는 부분은 결국 또다시 경기 관련주가 상당히 더 강한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그런다. 그래서 이제 원유 서비스라든지 금융, 산업재, 소재, 반도체 이쪽이 전체적으로 또다시 강세를 띠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코로나 수혜주다라고 하는 쪽은 상승이 상대적으로 좀 작았다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다음 변동성 지수를 보게 되면은 이제 8%대 하락을 하면서 다시금 28선 이하로 내려온 모습을 보여줬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이제 경제가 정상화되게 될 경우는 이제 일별 원유 수요 자체가 예전에 정상적일 때가 1억 배럴이었는데 향후 다음 달 정도면 9천만 배럴 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관점이 되기 때문에 결국 현재 감산하고 있는 공급 측면보다 더 높다는 부분에서 유가가 강세가 어느 정도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그다음에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제 1.2%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국내 증시가 오늘 최소 1% 정도의 상승을 해줄 것이냐 이 부분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도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경제 자체가 정상화된다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니까 이제 선호도가 떨어졌다 되죠. 그래서 달러 인덱스는 소폭 약세를 포함되었고, 어제 원달러 하주 같은 경우가 다시금 1130원을 1230원을 넘어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 부분은 실제적으로 어저께 위안화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듯이 시장에서 미중 간의 분쟁이 일어날 경우 다시금 환율이 올라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일부는 포함이 되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 이제 1227원 이제 전일 종가 대비해서 약 3원 정도 하락해서 마감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제 시장 보도록 하죠.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또 바로 그 전날의 시장과 또 반대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는데, 거래소에서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약세를 띠고요. 그리고 코스닥과 중소형이 오히려 더 강한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다음에 업종별로는 전체적으로 뭐 소폭의 강세와 약세 왔다 갔다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전날에 가장 강세되었었던 자동차에서가 일부 차익 시장이 떨어졌었고, 그리고 이제 은행 역시도 소폭의 하락이 나타났고, 근데 이제 강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된 쪽이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음식료, 제약, 우리가 이제 요 근래 들어서 언택트 관련주다라고 얘기하는 코로나 수혜주들인데, 이쪽에서가 강세가 또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의료 같은 경우는 코로나 수혜주는 아닌데 이제 경제활동이 정상화된다라는 부분이 이제 의료 쪽에서도 강세가 나타난 그런 케이스가 되었고요. 그 외적은 다들 보합권 전후에서의 흐름을 보여줬다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최근 들어서 IT 부품 쪽, 특히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쪽에 대해서 삼성에서 투자 활성화 정책을 발표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이 이제 IT 부품 쪽에서가 코스닥을 끌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가 됩니다. 자, 수급을 보도록 하죠. 수급을 보게 되면 우선은 이제 외국인들과 기관의 동반 매수가 상당히 많아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 그런다. 우선 SK 하이닉스가 동반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되고요. 삼성 SDI라든지 LG 화학이라든지 세트리온, NC소프트, 에코프로벤, 2차 전지와 제약바이오, 그리고 게임까지가 동반 매수가 들어온 모습을 보여줬다 됩니다. 바로 그 전날과는 반대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그런다. 얼핏 보게 되면은 이제 시장에서 언택트 관련된 종목군이라든지 이제 성장주들 이쪽에 한 번은 주도를 상당히 강하게 끌고 갔다가 경제활동이 재개된다는 부분에서는 경기 관련주가 강세 뛰다가, 그 어제 같은 경우는 경기 관련주가 쉬는 과정에서는 다시 이쪽의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보면은 시속 게임을 한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코로나 부분이 점점 우려가 완화가 되면 될수록, 그리고 경제 활동 자체가 정상화되는 과정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경기 관련주 쪽에 무게가 더 많이 실린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장에서 양쪽이 다 같이 움직일 흐름을 보여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매도 쪽을 보게 되면은 이제 현대차가 이제 동반 매도가 나타났고, 역시 신한지주라든지 기아차,
그리고 시젠 같은 진단키트 관련주, 그리고 포스코라든지 그 외적인 쪽도 동반 매도가 나타난 모습이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 전날과 정반대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전날 같은 경우는 외국이나 기관에서가 동반 매수가 굉장히 대규모로 들어왔었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매도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전날에 들어왔던 물량의 3분의 1 정도도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이 떨어졌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관에서 수급을 보게 되면은 코데스 레버리지와 코스닥 150 레버리지, 즉 인버스 레버리지 쪽에다가 기관에서 매수가 많아진 모습을 보여준다. 이 부분은 늘 말씀드렸듯이 후행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라든지 네이버, 삼성 SDI, LG화학 같은 2차 전지와 반도체, 그리고 세트리온과 이제 그 외적으로 뭐 다른 제약주도 일부 동반 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강원랜드 같은 경우가 이제 개별적으로 좀 움직인 그런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매도 쪽을 보게 되면은 매도에서는 역시 인버스 매도했다 동일한 케이스였고요.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유가가 올라갔다 부분에서 이제 동반 매도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면세점 관련해서도 동반 매도가 일부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는데 그 전날에 역시 강세를 띄었었던 그런 케이스였기 때문에 일부 차익 실현이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OECD 경기 선행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지난주에 발표됐었는데 앞전에 이제 IMF에서 이제 경기 전망 자체를 수정치를 발표를 했었었다. 그때도 이제 국내와 그리고 중국, 인도 이 정도가 상당히 선방을 한다 이렇게 돼 있었고 유럽이라든지 미국이 상당히 안 좋다 이렇게 전망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경기 선행지수를 보게 되면은 경기 선행지수가 지역별로 볼 때는 이제 아시아 지역이 굉장히 작은 경기 선행지수 하락이 나타났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과 그리고 우리나라 이런 쪽에서가 확연하게 개선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빠르게 회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이 작았다 되죠. 그 다음에 이제 G7이라든지 이런 쪽에서가 역시 하락이 좀 더 크게 떨어진 게 있었고 유럽 같은 경우가 가장 큰 하락을 나타냈다 됩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보게 되면은 중국 같은 경우와 우리나라 이 두 군데가 결국은 경기 선행지수가 플러스를 나타낸 그런 케이스였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일본이 그나마 적은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시 유럽과 이제 이런 쪽에서가 계속 경기 선행지수가 크게 급락을 한 케이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경기 선행지수의 추이를 보게 되면 국내 경기 선행지수가 100이라는 수치를 넘어갔던 시기가 있었는데 이 시기가 실제로는 2015년도에서 2017년도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가 경기 선행지수가 이제 사이클상, 그러니까 악재가 개별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 보통 우리가 2년 정도의 사이클을 이야기를 하는데 사이클상으로 2015년도에서 2017년도까지가 경기 선행지수가 강세를 띠면서 지수 역시도 이제 강세를 띄었던 그런 시기가 되는데 이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유가가 급락을 했었던 그런 시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유가가 급락이라는 부분은 재고평가 손실에서는 당연히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유가가 급락을 하게 될 경우 그때는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의 제조업들 같은 경우가 이제 비용의 절감이라는 측면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비용이 감소했던 부분이 결국은 이제 실적의 개선으로 연결된 그런 케이스였는데 이때가 이제 시장에서 국내 증시가 한번 강하게 움직였던 시기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장에서 이제 결국은 2017년도 말에서 2018년도 초 이때부터 경기 선행지수가 꺾이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바뀔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이 코로나로 인해서 더 크게 빠졌다가 되죠. 그러고 나서 최근 들어서 반등세를 보여주면서 다시금 100선 근처까지 올라왔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중국은 경기 선행지수가 이제 100이라는 기준점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2015년에서 2017년까지가 다시 한번 상승을 보이다. 그래서 2018년 초부터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발생되면서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결국은 이번에 코로나에서 한번 크게 무너진 그런 흐름을 보여준다. 반등 역시도 지금은 빠르게 V자로 나타난다 됩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 양해에서 어떻게 얼만큼의 구체적인 부양책을 발표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경기 선행지수를 좀 더 가파르게 회복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까 방금 제가 2015년도에서 2017년도 이 당시가 이제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 사실 신흥국에 대한 위기론이 한 번 더 부각이 되었던 그런 시기였었는데 결국 이제 유가가 바닥을 치고 반등을 하면서 그때 이제 지수 자체도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이때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 비중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다가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빨간색이 이제 전체적으로 실적을 발표했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 상회를 한 그런 기업들의 비율을 나타낸다 된다. 실질적으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그렇게 높게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항상 실적 발표를 할 때 보면은 실적 컨센서스 자체를 굉장히 밑으로 깔아 놓는다가 되고 그 상태에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실적을 상회하는 결과를 많이 보여준다 된다. 국내 같은 경우는 실적 컨센서스가 잘 맞지 않는다 흐름이 있다 보니까 약간 컨센서스 자체를 높게 설정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유가가 급락하고 지수 역시도 크게 빠진다 되니까 대부분의 기관 투자자들이 기업들의 실적 컨센서스를 상당히 낮게 잡아놓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5년도에서 2017년도가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 전망 자체를 굉장히 비관적으로 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 부분을 오히려 크게 상회하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수 역시도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기업들의 실적이 나타난다 되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 지수라든지 주가가 올라가는 과정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럼 지금 같은 경우 이제 1분기 실적이 마감되는데 이번 1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어떤 과정이 있으냐면 기업 실적들의 어닝 서프라이즈 비율이 국내 거의 역대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60%라는 비율을 차지할 만큼 굉장히 높은 비율로 이번에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난다. 시장에서는 이 부분이 잘 나타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2분기부터가 본격적으로 안 좋아진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또 한편으로 얘기를 한다면 그만큼 시장 전망이 여전히 비관적인데 계속해서 경제 여건이라든지 유가라든지 전부 다 반등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낮은 시장에서의 기대치보다 더 좋은 여건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은 주가 역시가 추가적으로 강세 뛰기가 상당히 수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제가 이제 시장에서 2008년 금리 위기와 그리고 이번 코로나 위기를 비교했을 때 앞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은 2008년도 같은 경우는 금융 위기가 발생이 됐었고 그러고 나서 위기가 발생하고 4개월 뒤부터 순차적으로 부양책들이 발표되었습니다. 대부분이 통화 정책을 중심으로 발표되었었고 결국 이제 변곡이 나타났던 시기가 언제냐면 금융 시스템 자체가 정상화되는 시기, 즉 파산된 기업들을 어느 정도 해산도 하고 그리고 추가적인 지원을 해서 정상화하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다 되죠. 근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금융적인 통화 정책에서의 위기가 아니라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수요와 공급, 즉 일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생산 자체를 못하게 되고 소비도 못한다. 이런 측면이 크게 부각이 됐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게 발생이 됐을 때 글로벌 전체적으로 바로 어떻게 했냐면 시장에서 바로 대규모의 부양책과 지원책을 발표를 했다가 되죠.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재정 정책을 상당히 많이 폈다라는 부분이 주목할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전에 금융 시스템이 붕괴됐을 때는 이 부분을 회복시키는 데 상당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됐었는데 코로나 같은 경우는 실제로 변곡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언제냐? 경제 활동이 언제 정상화되느냐. 사실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4월 초부터 이제 계속해서 언급이 되었던 부분이 경제 활동은 서서히 이제 4월 중순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5월 달부터 시작을 할 거다. 빠른 데는 4월 말부터 할 것이다. 이 부분이 나오다가 이제 미국에서가 모든 주가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이제 완전히 정상적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이제는 재개를 한다는 부분이 강한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관점이 되겠죠. 자,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지수가 시간이 약간 부족할 것 같긴 한데 간단하게 보면은 주봉사에서의 그림입니다. 앞전부터 계속해서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실제로 주 하락 추세 이 라인대를 넘어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드린다. 이 라인대를 넘어가게 되면은 국내 증시가 2018년부터 이어왔었던 하락 추세를 다시금 돌파를 한다 되는데 그림 자체가 세계형이기 때문에 세계형에서 강한 상승이 동반이 될 가능성이 높다가 되겠죠. 그럼 강한 상승이 나오면서 이제 2011한 자리대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 시장에서 앞전에 이런 우리가 겪었었던 한 달 동안의 급락, 그 2달 동안의 회복, 즉 3개월의 시간이 한번 굉장히 시장에서 공포감으로 비이성적으로 움직였다 되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부터는 앞전부터 움직였었던 박스권 자리에 회귀를 한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박스권이 2010에서 2240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라인대를 이제 얼만큼 빠르게 올라가고 이 라인대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이냐 나중에 이 싸움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기관에서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여건이 서서히 만들어지기 때문에 2010에서 2240원 때가 굉장히 매물이 많은 자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의외로 생각해서 굉장히 빠르게 돌파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코스닥에서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스닥 지수 한번 보도록 하죠. 대형 지수는 넘어가고 바로 코스닥 지수를 보게 되면은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주 매물대가 실제적으로는 이제 630에서 695포인트 이 라인대가 주 매물대였었나 이 라인대를 그만큼 빨리 넘어간 흐름을 보여줬다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내에서의 유동성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었고 개인 투자들의 고객 예탁급 자체도 지금 42조 정도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거래된 대금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매물은 쉽게 넘어간 그런 케이스가 된다. 그럼 코스닥 같은 경우는 주 하락 추세를 이미 2주 전에 넘어갔다 되고 넘어가고 나서 이 라인대에서 지지테스트를 한 번은 받는 과정이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 라인대 지지테스트를 받는 것이 추가로 더 상승하고 지지를 받을 것이냐 이 정도의 차이가 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채널 패턴을 넘어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채널 패턴의 기본 마디폭을 봤을 때는 약 850포인트까지가 기본 마디폭이 됩니다. 그래서 이 850이라는 자리대가 결국은 넘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투자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전략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코스닥에서 695포인트라는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고점 판단은 좀 어렵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언제든지 더 갈 수도 있고 차익 실현이 떨어질 수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키 맞추기가 우세할 것이다 라고 전망은 동일한데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은 2010포인트를 돌파를 하고 나면 이제 2분기까지 1980에서 2240이라는 박스권으로 우리가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의 업종은 더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바로 인사드려야 될 것 같네요. 오늘 12시 반에 이제 TNT 방송에서 좀 더 자세하게 한 번 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찾아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